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23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예요. 자, 확정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기억은 X네요.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맞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네요.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뭐가 문제될 수 있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일단은 유효하고요. 그래서 책임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돼요? 위험 부담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이 디귿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맞아요.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네요. 11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경우는 1번 매매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다음 날 멸실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답은 1번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고요. 3번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우리가 뒤에서 봐야 되고요. 4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무효죠.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되거든요. 5번 총을 겨누고 이거는 강박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을 겨누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해야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또 봐야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는 1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2번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고요. 3번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 행위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4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뭐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데 조심할 것은 5번인데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첩을 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의 첩이 돼주기 했더라도 첩이 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관두기로 했어요. 첩 그만하기로 했어요. 이건 유효해요. 왜요? 관두기로 했으면 첩생활 어떻게 해요? 관둬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첩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지만 첩을 안 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은 뭐죠? 유효한 법률행위네요. 13번입니다. 다음 중 유효한 것은 1번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네요. 2번 밀수입을 하기로 표시된 출자행위인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출자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다만 그 동기가 뭐냐면 밀수니까 이거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고요. 따라서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근데 지문에서 어떻게 해요? 밀수입을 하기로 표시된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것은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무효죠.
3번 첩계약 무효고요. 4번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5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인은 물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무허가 음식점을 판매하는 것을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무허가 음식을 팔다가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답만 볼게요. 5번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일단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간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지도 않자면 반사회적이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반사질서 법률에 관련하여 판례 태도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첩계약은 무효나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은 유효하다. 자, 이런 얘기죠. 첩은 하기로 했더라도 첩이 대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이죠. 다만 첩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면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과거에는 참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간호사의 채용 시에 근무 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죠.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3번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따라서 제1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뺨을 때렸더니 이놈 자식이 진단서 끊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나요? 맞죠. 왜요?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어렵기만 하면 다 궁박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예요. 자,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계약 중에 빠지는 게 있죠.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아요. 조심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전환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을이 갑과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만약에 5억짜리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뭐죠? 불공정하고요. 이용 의사가 있고 주관적으로 뭐죠? 궁박하니까 3억으로 하는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거든요. 근데 을이 나중에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 그럼 얼마 주면 팔래? 그랬더니 갑이 5억. 그러면 3억으로서는 무효겠지만
뭐로서는 유예도 상관이 없어요? 5억으로서는 유예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요 매매계약은 3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유효하게 되니까 무효행위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궁박은 본인을, 경설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X. 불공정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맞아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답은 2번이죠.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폭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는 얘기예요. 근데 증여는 항상 폭리거든요. 항상 불균형하거든요. 현저하게. 예를 들어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5천 원을 줬어요. 물론 증여죠. 근데 조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조카 입장에서는 뭐예요? 폭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증여는 폭리일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리다,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X입니다.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X입니다.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다 뭐죠? 궁박인 거죠. 5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후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X입니다. 그죠? 자,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맞나요? B.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0번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무경험이라 함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죠. 무경험이란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죠. 제가
토끼를 시골에서 산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X네. D번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경설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네요. 2번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보시면서 뭐 느껴지는 게 있나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해서는 내용 자체가 아주 함축적이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정확히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때. 자,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 보증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다면 차임을 내야 되는 거죠. 안 낸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건물을 안 써요.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문 잠가 놓고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차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이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견이다. X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기한 전에 변제한 경우 그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요. 3번 판례에 의하면 도박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지엽적인 부분인가 해서 나올까 싶긴 했는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 급여는 최종적 급부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최종적 급부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서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최종적 급부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도박빚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에요. 최종적 급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불법 원인급여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진짜 중고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진짜 중고니까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에요. 최종적 급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우리 판례가 최종적 급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은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봐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작년에 요 양도담보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은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원인행위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채권으로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예요. 자, 아까 우리가 첫 계약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미 누구가 돼요? 첩과가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유로도 물권적 청구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죠. 그죠? 따라서 4번도 뭐죠? X가 되죠. 5번. 자, 이것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게 나왔기 때문에 양도담보가 나왔기 때문에 5번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이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불법이 있으면 반환받지 못하고 없으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좀 넓게 해석합니다. 불법이 큰 사람은 반환받을 수 없지만 불법이 적은 사람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분이 직업이 뭐냐면 포주예요. 포주. 뭔지 아시죠? 대포 파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죠? 포주고. 을이라는 여자분은 매춘부입니다. 참 보면은 우리 그 선조들이 이름은 참 잘 지어요. 그죠? 이 매자가 팔매자고요. 춘자가 뭐예요? 봄춘자죠. 그러니까 봄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얼마나 시적이에요. 그죠? 뭐 창녀 이거보다는 진짜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매춘부인데. 요새도 말 많죠. 그죠? 성매매 특별법이 뭐 위헌이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성매매는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을이 흔히 말하는 뭐죠? 생계형 매춘부였어요. 그 남편은 장애인이었고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애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 이분이 뭐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봄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을이 이제 이 포즈가 또 재밌는 건 전직이 경찰이에요. 요 을이 이제 갑과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어떤 식의 계약을 하냐면 을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봄을 팔면 이제 돈을 받겠죠. 그 돈을 받아서 요 갑에게 뭘 하는 거냐면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해가지고 이 입금한 돈이 3천만 원이 되면 2분의 1씩 나눠 갖자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제 어떻게 봄을 파는 거예요. 그죠? 봄을 팔고 어떻게 갑에게 입금을 해서 3천만 원이 됐는데 갑이 을한테 1,5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너와 나하고 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입금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왜요? 무효니까. 다만 네가 나한테 입금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거죠. 전직 뭐라고요? 경찰. 법을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을이 이제 어떻게 쫓겨난 거죠. 돈 한 푼도 못 받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소송할 건덕지도 아닌데 이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성단체에 이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게 되고요. 여성단체 도움을 통해서 을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뭘 제기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근데 갑도 웃긴 놈이 이거는 뭐죠? 1심에서 항고, 2심 항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판례는 이런 거죠. 둘 다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다만 얘는 아주 더럽게 많이 나쁜 놈이고 을은 나쁘긴 한데 뭐죠? 조금 덜 나쁘다는 거죠. 따라 이런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법이 없는 사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하긴 한데 불법이 뭐한 사람도요?
작은 사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가부들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3천만 원을 전액을 줘라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2분의 1씩 나누기로 하는 계약은 뭐죠? 무효니까 갑이 준 돈을 돌려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5번입니다. 수익자에 비하여 불법성이 현저하게 낮은 불법 원인 급여자는 누구죠? 을이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3번까지 나왔고 뭐 4번은 3, 4번은 나왔고 여기죠. 3, 4번 나왔고 아주 5번은 안 나왔지만 나올 만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만자가 들어가면 왠지 뭐예요?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는 질문이죠. 왜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니까.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X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뭐가 예외예요? 자연적에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예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법률행위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맞죠? 불일치했을 때 문제고. 4번 의사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 의사주의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주의는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의사주의를 뭐로 바꿔서요? 자연적 해석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 내심의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표시주의 하면 뭐래요? 규범적 해석이죠.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 문제가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게 9회 때 시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보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2번 있었어요. 15회 때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해에 또 시험을 봤어요. 재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9회 때는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9회 때도 합격한 1차 시험에서 평균 60점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꽈락만 없으면 다 합격시켜줬던 해가 9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짧긴 하지만 은근히 까다로워요. 일단 보시면 무효 다음 중 법률의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뜬금없습니다. 진짜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일단 보자고요. 1번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이런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인데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유효거든요. 어떻게 문법에서 규정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어서 유효하다.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러면 무효인 줄 알았으면 다른 법률을 한다. 뭘 전제하는 거죠? 해석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해석과 관련이 있어요. 2번 법률행위 일부 무효. 자, 이것도 뒤에서 나올 건데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예요. 다만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뭘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법률의 해석과 관련이 돼요.
3번 팔사 데모스트라티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표시 무의 원칙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낸 적도 있어요. 따라서 오표시 무의 원칙은 무엇과 관련돼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과 관련이 있어요. 4번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해석의 기준입니다. 해석의 기준. 첫째, 목적을 가지고 해석해보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임의법규, 그래도 안 되면 신의성실 및 조리니까 신의성실은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법률행 해석과 관련이 있어요. 5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를 나중에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법률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까다롭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